자, 여러분 4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신뢰보호 원칙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 신뢰보호 원칙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포인트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지금 하는 소급입법과 관련한 소급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행정법의 효력에 관련한 파트고요. 그래서 소급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소급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구분이 해야 되는데, 진정 소급이라는 게 있고, 또 부진정 소급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도 진정, 부진정이라는 수식어를 많이 만나게 되실 거예요. 진정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진정한 소급이라는 뜻이에요. 진정한. 그다음에 부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닌 이라는 뜻이에요. 진짜가 아닌. 아시겠죠? 자, 그렇다고 뭐 대놓고 가짜라고 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약간 좀 이렇게 완전히 가짜는 아니지만 진정성이 떨어지는,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진정성이 떨어지는 소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급이라는 건 뭐냐면, 끌어서 적용한다라는 걸 소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끌어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근데 그 행위를 했을 때에 법을 적용해야, 효력을 적용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만들어진 것으로 끌어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일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소급일 때는요, 원칙적으로, 자, 진정수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 그러니까 진정수급일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진정수급은 안 된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자, 법이 변경 전에, 법 변경 전 발생 사건에 대해선 사건에 대한 제재 처분은 자, 여러분 행위시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행위시 기준이에요. 행위시 기준. 자, 행위시 기준이고, 행위시 기준이라는 것은 국법과 신법이 있을 때 국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신법 적용한다는 거예요? 국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국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리시던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런 경우가 있고, 자,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때, 자, 어떤 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일반은 집중 허가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하고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그 사이에 법이 바뀌었어. 그러면 그러면 신청을 했을 때가 행위를 했을 때이기 때문에, 국법이 적용되어야 되는 거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법에서는 그것은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신청은 행위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의 기준은 신청시가 아니라 신청시가 아니라 처분시가 기준이 됩니다. 항상. 뭐 일부러 신청을 했는데 법이 바뀔 것을 예상하고 일부러 처분을 늦춘 거는 안 돼요. 그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는 것은 내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내가 처분할 때 그때 법을 딱 보고 처분을 해야 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 3개월 전에 신청했으니까 그때는 이게 허가가 되는 거였는데 지금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허가가 안 되는 걸로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처분시 기준으로 한다는 거야. 처분시 기준. 자, 그러면 이때는 바뀐
만약 법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신법이 적용돼야 되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요 밑에 거는 진정수급 원칙으로 안 된다는 거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밑에 이거 구분이 될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해. 예. 그때는 행위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어떠한 신청을 해서 그 신청을 받아줄지 말아야 될지의 판단을 내릴 때는 처분을 할 때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을 인정하는 경우는 첫 번째, 자, 그 법이 바뀌었는데, 이제 행위시 때하고, 제재 처분을 할 때하고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었는데, 그게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어. 국민과 직접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신법 적용하는 것이 이익을 증진시키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세 번째, 법이 바뀔 거라는 것을 국민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을 때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을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부진정소급 볼게요. 부진정소급은 이렇게 일단 먼저 정해놓고 가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부진정이잖아. 부진정은 안 되는 거야. 원칙적으로 부진정소급은 인정을 해줘요. 부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인정해주고 예외적으로는 인정을 안 해줘. 이거 거꾸로예요. 진정소급하고 부진정소급하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진정소급을 우리가 판례에서 볼 때 이런 표현이 꼭 나와야 돼. 이미 종료된, 행위가 종료된, 이미 완성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부진정소급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진행 중인,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부진정소급은 인정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진다는 건데, 자, 이런 경우에 자, 과세년도 진행 중에 세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면 개정세법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세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몇 년이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소득을, 요때 소득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2020년 5월가에 과세된다. 기준은 여기야, 여기.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인데, 자, 2021년 몇 일이라고 할까? 7월 1일자로 소득세가 이때는 10%였고 이때 20%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자, 만약에 이 사람의 1년 소득이 얼마로 할까? 귀찮으니까 100만 원으로 합시다. 100만 원. 그러면
자, 이 사람의 세금이 얼마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소득세가 얼마라는 거야.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동일하게 쭉 돈을 벌었어. 동일하게 쭉 벌었어. 좀 그런가? 한 달에 10만 원씩 번다고 할게. 한 달에 10만 원. 한 달에 10만 원씩 벌었으니까, 자, 1월부터 6월까지는 60만 원 벌었겠죠. 60만 원 벌었으니까 세금이 얼마예요? 6만 원이겠지. 그 다음에 또 7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는 또 60만 원 벌었겠지. 그러면 세금이 얼마예요? 12만 원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합이 18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그 전에는 만약에 이게 바뀌지 않았으면 12만 원을 냈겠지. 네, 한 달 통틀어서는 120만 원 벌었을 테니까. 이해되세요? 내가 괜히 어렵게 만들었나? 자, 여러분 보세요. 어렵지 않아?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요 2022년 1월 달에 세금이 개정됐다. 세법이 개정됐다. 그거는 요 과세년도가 아니니까 여기에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지금 진행 중에 바뀐 거잖아요. 진행 중에 바뀐 거니까 이미 종료되고 완성된 사건이 아니죠. 진행 중인 사건이죠. 진행 중인 사건에는 바뀐 거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오는 게 자, 예를 들면 졸업학점이 몇으로 할까? 100학점을 이수해야지 졸업을 하는데 100학점을 졸업해야 되는데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던 중에 재학 중에 졸업학점이 110학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나는 100학점이 아니라 110학점을 채워야 되는 거죠. 적용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졸업했어. 졸업해가지고 회사 다니고 있는데 100학점 이수해가지고 졸업했거든? 근데 110학점으로 바뀌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10학점을 이수하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게 바로 진정수급이라고 하는 거야. 이미 종료됐는데. 이미 나는 학생이 아닌데 다시 돌아와서 나한테 새로운 법을 적용하려고 한다? 그건 진정수급이라서 인정이 안 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재학 중인 사람에게는 인정하는 게 원칙이야. 적용할 수 있는 게 인정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부진정수급이라고 해서 다 인정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뭐가 있냐면, 자,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항만공사. 자, 항만공사 중 이 공사업체에게 불리하게 법 개정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항만공사는 항구 같은 걸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죠. 특히 그런 돈은 초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초기 비용을 이미 엄청나게 썼는데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관련법이 바뀌었으니까 당신은 일을 할 수 없다. 당신 밖에 더 이상 자격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아직 공사가 끝난 건 아니에요. 공사가 끝난 건 아니지만 이미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나한테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는데 나한테 더 이상 당신은 공사하지 말아라. 그럼 나는 거기로부터 수익을 얻었어야 이게 공사비를 채울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진정수급이라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관련 판례를 몇 가지 볼게요. 자, 일단 일단 흰색으로 쓸게요, 여러분. 흰색으로. 자, 건설업 면허수첩이라는 게 있어요. 자, 건설업 면허수첩을 만약 면허수첩을 내가 건설업 면허를 받았어. 내가 건설업 면허를 받았는데 그 면허수첩을 제가
빌려줬어요. 빌려주게 되면 내 건설한 면허가 취소되게 돼 있어. 그거 빌려주면 안 되겠지. 이 사람도 면허를 받아야지. 내가 받은 면허를 가지고, 그렇죠?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취소되는 사유 중에 그게 이제 국법상 취소되게 돼 있는데 국법에서 신법으로 바뀌면서 그게 취소가 안 되게끔 취소 사유에서 빠졌어요. 대여행위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그거 가지고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너무했다라고 해서 국법에서는 수첩을 대여해주면 면허가 취소됐는데 신법에서는 면허가 취소가 안 되게 면허 취소 사유로는 빠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판례는 어떻게 결정을 내렸을까요? 자, 당연히 국법 적용했습니다. 왜?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서 국법 적용해서 면허 취소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친일재산 국가기속 관련해서 자, 여러분 친일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은 최근에 만들어졌겠지. 그러면 친일재산은 언제 성립이 됐을까? 한참 전에 친일 활동을 할 때 성립이 됐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때의 행위를 가지고 이때 끌어가지고 지금 국가에서 기속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진정소급이다라고 해서 이 친일재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소송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판결은 뭐라고 나왔냐면 자, 이거는 친일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환수하겠다고 하는 법은 국가의 위상을 바로잡는 아주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적으로 이미 친일재산을 성립하는 거는 이미 종료되었지만 즉 진정소급이지만 이것은 새로운 법을 적용해서 환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신법 적용하겠다. 자, 그러면 뭡니까 이거? 이거죠, 이거. 진정소급의 예외죠, 이거. 진정소급의 예외. 예, 요거예요, 요거. 관련 판례가. 그래서 이론과 판례를 항상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볼게요. 장애 등급 결정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장애 등급 결정. 자, 이 사람이 이제 장애 등급을 받았는데, 원칙은 장애 등급이, 이 사람 장애 등급을 1급을 줘야 될지, 2급을 줘야 될지, 3급을 줘야 될지, 이런 장애 등급 지급 사유. 그러니까 다친 날을 얘기하는 거야, 다친 날. 지급 사유 발생 시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때 만약에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산업재해다라고 해서 뭐 일을 하다가 뭐 팔이 좀 다쳤으면 그때 팔이 뭐 부러졌다. 그러면 골절 같은 경우는 장애 등급 2급. 2급이 그때 다쳤을 때 법이 2급이었어. 근데 바뀌어가지고 그게 3급이야. 근데 3급을 주장하면 안 되고 다쳤을 때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하는 게 기준이야. 그거는 요 위에 거야. 원칙, 행위시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지금 이 사람이 다쳤는데 중요한 건 이 다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쳐서 흉터가 계속 남아. 이 흉터가 남은 것에 대해서 내가 장애 등급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흉터는 지금도 진행 중인 거죠. 이해돼요? 다친 사실이 종료된 게 아니라 지금도 그 흉터가 남아있어서 내가 그 흉터 때문에 장애 등급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예외적으로 새로운 법을 적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국법 적용한다는 것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흉터의 경우에는 새로운 법을 적용합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 이 부진정 수급 같은 경우에는 요 판례, 여기 나와 있는 것 정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우리 수급 관련해서 판례 한번 볼까요? 그러면 6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소급 적용 금지, 소급 적용 금지 유형에서 기억번 진종 소급표 밑줄 긋고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밑줄 긋고요. 다음 줄에 자, 헌법재판소는 예외적으로 진정 소급 입법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보고 있다. 자, 그게 뭐냐면요. 관련 판례의 2번입니다. 2번 별표 치시고. 진정수급입법이 허용된 예외적인 경우 중대한 공익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소급입법 인정한다. 거기 있는데 자 거기에 쭉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써드린 거예요. 여러분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가지. 요런 경우에는 자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이라 할지라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니은번에 부진정소급표에서 자 밑으로 가야 되죠.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법률 관계.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법률 관계일 때는 부진정 소급이라서 인정됩니다. 인정돼요.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세요, 여러분. 개정 전의 법령, 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서 2번의 별표. 자, 건설업 면허 수첩 대행위가 법령 개정으로 취소 사유에서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국법을 적용해서 면허 취소해야 된다라는 결정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 별표.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받은 후에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자, 부호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적으로 부진정이라 할지라도 소급 적용 예외적으로 안 된다. 그거 챙겨두시면 되겠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자, 68페이지에서, 여러분, 2번, 밑에서 2번 볼게요. 개정된 법령 신법 적용하는 경우 2번. 자, 대학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해 징계 처분하는 경우, 수강 신청이 있은 후 징계 요건을 완화하는 학칙 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당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 학칙에 따라 징계 처분한 경우라면 이른바 부진정 소급표에 관한 것이라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징계 처분을 징계 요건을 완화했어. 학생들한테는 유리해, 불리한 거야. 징계 요건이 강화돼야 징계가 덜 나오겠죠. 아시겠어요? 징계 요건을 완화해서 학칙 개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게 이미 이제 그 부진정 소급표에 해당하므로 진행 중에 있었던 것으로 적용된다라는 얘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69페이지로 넘어가서 지금 볼 거는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로 넘어가서 9번 판례 찾으세요. 9번 판례. 과세 단위가 시간적으로 정해 있는 조세에 있어 과세 표준 기간인 과세년도 진행 중에 세율 인상 등 납세 의무를 가중하는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 자, 부진정 소급표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 허용된다. 여기 체크해 주시고. 자, 되셨고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지역적 효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 효력, 대인적 효력은 시험에 나오는 파트는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는 파트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효력을 배우는 거니까 효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시간적 효력. 시간적 효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급금지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역적 효력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외만 볼게요. 예외. 원칙은 여러분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야. 그러니까 국가의 법률이야. 그러면 국가 전체에게 미치는 거고 고양시 조례야. 그럼 고양시 조례면 고양시에만 미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국가가 제정한 법령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지역에 효력을 미치지 않고 일부 지역에만 효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밑줄만 거두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나라에서 만든 법률인데
그거는 뭐 고양시랑은 사실 상관없는 법률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지방 2번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다른 자치단체 구역 내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가장 이거는 뭐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문제죠. 여러분 서울특별시 화장장이 어디에 있냐면 고양시에 있습니다. 벽제라는 곳에 있어요. 벽제. 예, 벽제 화장장. 벽제 화장장에 대한 관련한 법령은 벽제에 적용돼야 되는 거겠죠. 어디서 만들까? 경기도의회에서 만들까? 아니, 이제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만드는 거야.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만드는데 적용은 경기도에 된다. 뭐 이런 경우도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즘은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뭐, 치일법권을 가지는 외교사들, 사실 쉽게 얘기하면 주한미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한미군 기지는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 적용을 받지 않죠. 그게 이제, 소파라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제 미군의 범죄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많이 됐고, 뭐, 최근에도 어딘가요? 부산인가 어딘가 미군들이 파티하고 막 그랬잖아.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건데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고 그런 거는 이제 어쨌든 한계죠.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외교적인 한계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되시고요. 그냥 대인적 효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적 효력도 마찬가지인데, 자, 여러분 행정법규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행정법규는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원칙은 여러분 이게 원칙이에요. 속지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행정법을 아르헨티나 사람이 어겼으면 우리나라 행정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지, 당연히. 그게 원칙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한미군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법 적용을 받아요. 우리나라에서 행한 어떤 문제를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치일법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강화도적 이런 거 공부할 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게 참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있기는. 근데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거고, 자. 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상 법률 관계. 네, 행정상 법률 관계. 자, 행정상 법률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네,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 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하고 또 수요일 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행정상 법률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상 법률 관계요. 자, 행정상 법률 관계. 자, 행정상 법률 관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 행정상 법률 관계가 뭔지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행정상 법률 관계는 자, 법률 관계는 여러분 당사자가 있어야 되지.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는 권리가 한쪽에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법률 관계라고 얘기한다고 첫 행정법을 공부를 시작할 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쵸? 그러면 당사자가 있으니까 둘이어야 되잖아. 근데 그 둘 중에 하나가 행정 주체가 한쪽 당사자인 당사자가 되는 법률 관계를 우리는 행정상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 당사자가 행정 주체니까 국가와 나의 관계는 무조건 공법 관계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국가가 우리 집에 내가 슈퍼마켓 하는데 그 하드 사러 오면 그거는 사법 관계지 공법 관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국가와 내가 관계를 맺는다 하더라도 그때도 법률 관계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공법 관계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누냐? 크게 행정상 법률 관계는 공법 관계와 자, 여러분 공법 관계라는 것은 공법이 적용되는 관계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사법 관계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나누는 기준을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익성이라고 그래요. 공익성. 자, 그 법률관계에 공익성이 있으면 당연히 공법관계고 공익성을 찾아볼 수 없으면 사법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되셨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분하는 판례들이나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많이 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법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국고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국고관계. 국가의 창고를 국가의 창고를 관리하는 관계,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공법관계가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법관계가 하나는 권력관계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관리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관리관계를 다른 말로 비권력관계라고도 얘기하는데 별로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 여기서 이 권력관계와 관리관계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이걸 나누는 기준이 바로 처분성이라는 겁니다. 처분성. 그래서 그 관계가 처분성이 있다. 그러면 권력관계라고 되는 거고, 우월적 지위가 있다. 그럼 권력관계가 되는 거고, 처분성이 없으면 관리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력관계. 자, 이거 지울게요. 권력관계를 보면 권력관계는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법이 있어요. 자, 이 공법에 따라서 행정청이 A씨에게 이렇게 일정한 처분을 하는 이런 관계. 자, 여기에서 그때 이 행정청은 어떤 지위에서 처분성이 있으니까 우월적 지위에서 쌍방적인 조치가 아니라 일방적인 조치를 할 때 그 관계를 우리는 권력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내밤을 이제 때린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럴 때는 어떤 게 요구가 되냐면요. 일단은 법률 요구가 엄격하게 요구돼야 되겠죠. 어떤 관계에서는? 권력관계에서는. 그 권력관계에서는 뭐가 발생해요? 여러분 어떤 힘이 발생해요? 공정력이 발생하죠. 공정력. 그 다음에 권력관계에서는 또 뭐가 발생하냐면 일정 정도 시점이 되면 국민들로 하여금 다툴 수 없게 만듭니다. 그걸 우리가 불가증력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불가증력. 근데 이게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 그 다음에 자, 이런 권력관계에서 뭔가를 지키지 않으면 국가는 뭐를 행사할 수 있어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 권력관계입니다. 그러면 관리관계는 뭐냐? 보세요, 여러분. 관리관계는 공법이 있어요. 자, 그 공법에 영향을 받아서 행정청이 자, A씨한테 뭐를 하냐면 A씨와 수평적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이때 이 행정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행정청을 우리가 단순 공익 실현 주체라고도 얘기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정청이 A씨한테 하는 행위로 인해서 그냥 공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관리관계는 행정청이 뭘 하는 게 아니라 공법에서 정해지는 대로 그냥 행정청은 그 법률을 이행하는 정도 수준이에요. 뭔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뭔가를 내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행하는 정도 수준에서 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의 관리 수칙대로 그 관리를 해야 되겠죠. 요런 게 관리 관계예요. 도서관 관리 관계. 그러니까 도서관, 근데 이것도 공법이 발생하잖아요.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공익이에요, 사익이에요? 공익이잖아요. 공익성은 있잖아요. 하지만 어떤 우월성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규칙들이 있으니까 그걸 지켜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를 우리는 관리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법관계는 그림으로 그리면 일단 공법 적용이 아니겠죠? 사법관계니까 공법 적용이 되지 않고 행정청이 그냥 수평적 관계에서 A씨에게 거래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때는 일방적 관계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쌍방적 관계예요. 쌍방적 관계. 이때는 이제 공법적 효과가 아니라 사법적 효과가 발생하겠죠. 사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자, 요때 행정청을 뭐라고 부르느냐? 요때 행정청은 단순 공익 실현 주체라고 부르지만 요때 행정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경제 주체다. 사경제 주체로서 행정청이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들과 수평적 관계에서 맺는 관계를 국고관계, 사법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우리 이거 왜 공부하냐? 왜 공부하냐면 나중에 소송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 조치를 하는 권력 관계에서, 즉 처분성이 있는 관계에선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데, 자, 이런 것들도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뭐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죠? 항고소송을 해야 됩니다. 항고소송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법관계에서 자, 보세요, 여러분. 한쪽의 주체가 행정주체야. 행정주체와 국민의 관계에서 근데 이게 사법관계야. 그러면 한쪽 행정청이니까 무조건 행정소송, 그러니까 무조건 항고소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가야 되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행정상 법률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법관계는. 문제는 이 관리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관리관계. 자, 관리관계는 여러분, 자, 우리가 외우기 쉬우려면, 이게 항고소송이고, 이건 당사자 소송이고, 이건 민사소송이네 하면 좋겠지만, 자, 그래서 학자들의 비판이 많아요. 관리관계도 원칙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가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공법적 효과가 발생해서 권익 침해가 심하거나 아니면 그런 법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디로 가냐면 당사자 소송으로 가요. 그래서 학자들의 비판이 많아요. 아니, 그럼 공법관계에서 빼든가, 공법관계라고 해놓고서 결국 구제할 때는 민사소송으로 가니까 행정법의 위상이 이게 흔들리는 거 아니냐. 빼자. 관리관계를 그냥 그 권력성이 없으니까 그냥 빼자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래도 효과는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니까 공법관계로 보는 게 맞지 않냐. 또 그 말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다 당사자 소송으로 가든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민사소송에서 다루는 것이 훨씬 더 위상에 맞다. 또 이렇게도 주장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좀 이렇게 받아들여지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원칙상은 민사소송이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소송이다. 외우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뭘 외워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뭘 외울래요, 여러분? 이걸 외워야 되는 거야. 이게 얼마 없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행정상 법률 관계에서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게 얼마 없겠죠. 보세요. 권력 관계는 항고소송으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사법 관계는 민사소송으로 가면 되고, 근데 관리 관계는
대부분이 민사소송으로 가고 일부만 당사자 소송으로 간대. 그럼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관리관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알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당사자 소송 공부할 때 어떤 관계가 있는지만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면 시험은 뭐가 나오냐? 사실은 시험은 요게 나온다기보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기 위한 틀이고 시험엔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해당하는 판례가 공법관계입니까? 사법관계입니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권력관계입니까? 관리관계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 세 가지로 물어봐요. 권력관계입니까? 관리관계입니까? 사법관계입니까? 이거 세 가지로 물어봐요. 그리고 물어보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항고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외워두는 게 중요하지. 당사자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경우를. 그래서 판례마다 자, 판례를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공법관계로 가는 경우, 사법관계로 가는 경우, 요거 판례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메인입니다. 그게 메인이고, 그거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공법관계로 가는, 우리가 공법관계로 봐야 되는 판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미리 다 여러분들에게 밑자락을 깔아놨으니까 이런 얘기를 내가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공법관계, 관리관계 결국 나중 가면은 이제 뭐 얘기하는 거야, 이게? 원고적격, 대상적격 얘기하는 거야. 특히 이제 대상적격 얘기하는 거지. 왜? 관리관계입니다. 아니, 권력관계입니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처분성이 있다는 얘기잖아. 처분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야? 항고소송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런 거 따지는 거예요. 그런 거 따지는 거. 근데 그런 거를 지금 미리 따지는 거야, 미리. 그래서 지금 행정법은, 저는 일부러 여러분에게 반복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서 이미 중요한 것을 다뤘지만 실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냥 기본서 진도대로 빼도 반복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해보니까 이게 반복되는지 캐치하는데 맨 나중 가서 아는 거야. 공부한 지 2달 만에 이게 반복되는구나. 공부한 지 2달 만에 이걸 내가 왜 공부했구나. 내가 왜 개인조건권을 공부했구나. 내가 왜 공법관계, 관리관계를 공법관계, 사법관계를 공부했구나. 이거를 소송 가서야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영화는 그런 반전 있는 드라마가 재밌죠. 드라마나. 그래서 그때 그 주인공이 그랬었구나. 저는 그런 영화가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앞뒤가 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스릴러물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이 사람은 그래서 처음부터 그때 그 말을 했던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범인이었는데, 이러이러한 거구나. 이런 게 딱딱 뒤에서 탁 맞아 떨어지는. 아주 오랜 옛날 영화라서 좀 미안한데, 여러분, 식스센스라는 영화 알아요? 나중에 그 아이가 유령이었다는 건, 이거는 지금 스포일러 아니죠. 한참 지난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가 나중에 되니까, 그때 그래서 걔가 그런 얘기를 했구나. 걔가 귀신이라서 그랬던 거였구나. 이런 게 나중 가니까 다 맞아떨어져. 근데 굳이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잖아. 영화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 결론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습니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결론을 미리 얘기하고, 좀 이야기를 끌고 가는 중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뒤에 가면 다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다. 반복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상당 부분 반복될 수도 있어요. 공법관계, 사법관계 얘기할 때도. 그러면, 여러분은 중요하니까 반복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 주 수요일은 숙제도 없고 테스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공부한 거, 특히 신뢰보호 원칙과 소급 금지의 원칙 복습을 꼼꼼히 하신 다음에 수요일 날 공법관계, 사법관계 판례 정리부터 진도 나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시고 수요일 날 아침 9시서부터 다시 4교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